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이슬람 문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엄익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중동, 이슬람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이슬람 하면 아랍 사람들을 떠올리죠. 그렇지만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이슬람은 아랍 민족에서 태동했던 종교이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인 중동,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세계화됐기 때문에 그 서구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랍, 중동, 이슬람에 대한 지역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이슬람에 대한 첫 단추 잘 끼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 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할 부분은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어떻게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됐는지 그 기원을 한번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이슬람을 이해하는 거대 담론인 오리엔탈리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과연 타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챕터 1 아랍, 중동, 이슬람 지역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거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슬람 하면은 이퀄 아랍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아랍과 중동과 이슬람이라는 지역을 구분할 때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지역 구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일단은 아랍 연맹, 아랍이 무엇인가, 아랍 국가에는 어떠한 국가들이 있는가를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이라는 개념에는 일단은 언어적으로 이제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본인을 아랍 민족으로 규정을 하고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아랍인에 포함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랍인이라고 할 때는 종교적으로 무슬림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아니면 기타 소수 종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랍 이퀄 무슬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집트는 아랍 국가에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이집트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콥트인이라는 그 이집트 기독교도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아랍 할 때 이퀄 무슬림은 아니라는 거,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아랍연맹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랍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독립된 아랍 국가들이 서로 이제 모여서 아랍 연맹을 만들고 아랍 연맹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이 이제 아랍 국가, 아랍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2개국이 있습니다. 인구는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랍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아랍 연맹국 22개국에는 어디가 있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서쪽에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북아프리카 국가로 불리기도 하죠. 마그립 3국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비아, 이집트가 있고요. 수단이 있고 모리타니아. 이들 국가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부티하고 소말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국가,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예멘. 그리고 이들 국가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국가는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들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 국가라고 해서 좀 자연환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랍하면 떠올리는 사막과는 좀 달리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온화한 그 지중해성 기후에 이제 속해 있는 국가들이고요. 따라서 이 지역에 굉장히 풍부한 그 과일이나 아니면은 그
식량 자원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그 6개국이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석유가 많이 나고요. 앞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들은 이제 걸프 산유국이라고 하는 GCC 국가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1981년도에 만들어진 국가고 정치, 경제, 문화로 서로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적으로는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석유 의존 경제를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이 중에 이제 카타르만 그 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부족 중심의 그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를 구축하고 있고요. 한 인구는 5천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한 3분의 2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석유 산업이 1970년대부터 부흥을 하니까 이 석유 산업으로부터 이제 그 노동력이 이 국가에서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고, 따라서 동남아나 아니면은 주변의 아랍 국가 아니면 북아프리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중동은 영어로는 미들 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아시아 이스트인데 미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중앙이라는 뜻인데 누구의 관점에서 미들 이스트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은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고 영국에서 인도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직선 코스, 이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러시아나 독일은 남하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들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국이 이 지역을 이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미들 이스트라는 단어는 제국주의의 잔재가 녹아있는 군사 전략적인 단어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개념이 그 정치적인 단어로 아니면 제국주의 잔재의 배경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동적으로 변화된다라는 점을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중동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는 아랍 국가가 있고 비아랍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국가들 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아랍 국가에는 이란, 터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민족적으로는 페르시아 민족, 언어적으로는 아랍어를 쓰지 않고 페르시아어를 쓰고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순니 이슬람이 아니라 시아 이슬람을 믿고 있지요.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그 투르크족 터키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이들은 또 순니 이슬람 종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 있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고요. 유대교를 믿고 있고요. 유대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랍 국가 동질적인 공통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아랍어를 쓰고 자기가 아랍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플러스 이란, 터키, 이스라엘 국적의 사람들이 있고요. 한 2억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OIC 국가가 있는데 1969년도에 이제 결성을 했고 57개국이 포함되어 있고요. 종교적으로 무슬림들이 많은 국가들이 여기 가입을 했죠. 그래서 뭐 중동뿐만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국가들 플러스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가 단일 국가에서는 무슬림 인구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그 매해 이제 무슬림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이 성지순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안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각 국가마다
무슬림 수를 감안해서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쿼터를 받는 국가입니다. 전체 전 세계 무슬림 인구수는 작게는 13억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많게는 16억부터 18억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통계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치만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잠시 이제 덧붙여 설명하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전부 아랍어를 쓰고 본인들이 아랍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랍 연맹 국가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군을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아랍 지역에서 아랍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아랍어를 굉장히 신성한 언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랍어가 코란이 이제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사도 무함마드한테 이제 계시를 내린 종교인데 바로 아랍어로 계시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아랍어는 굉장히 신성한 언어, 계시를 받은 언어, 코란의 언어라고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굉장히 신성한 언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공용어이고요. 그리고 아랍어에는 표준어와 방언이 있는데 표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 방송의 언어로 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표준어를 잘 알아듣고 있고요. 방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뭐 제주도 방언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상당히 있지요. 그리고 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방언이 있는 것처럼 여기 아랍 국가에서도 국가에 따라서 아니면 그 국가의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언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은 표준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랍어는 자음이 28개고요. 모음은 3개이기 때문에 배우기는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읽기는 쉬워요. 하지만 문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아랍 지역, 아랍 연맹 국가, 그리고 아랍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중동에 대해서 더 좀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중동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잠깐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 혹시 구글을 통해서 미들 이스트라는 단어나 중동이라는 단어를 이제 찾아보면은 하나의 단일한 지도가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지도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중동이라는 단어를 찾았더니 지금 한 3개 정도를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이미지들이 중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쳤을 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라는 지도도 나오는데 이 지도에서는 중동은 바로 사우디와 이집트 사이 여기까지를 중동으로 삼고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북아프리카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월드 아틀라스라는 웹사이트를 보면은 중동에서 이집트까지만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지도는 북아프리카 플러스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중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2001년도에 부시 정권이 이제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배후 세력이 알카에다였죠. 그래서 이 알카에다를 섬멸하기 위해서 아프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작전에 했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중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중동이라는 범주를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동이 과거에 영국이 제국주의를 유지했을 때 이 중동의 개념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까지 포함해서 확대 중동의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이고 전 세계의 정치 질서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중동이라는 단어는 중동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기를 가리키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만든 단어가 아니라
군사나 외교 전략 차원에서 만든 단어이고, 이 단어가 또 왜 중요했냐면 바로 석유 자원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이제 영국이 인도를 가기 위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영국 해군이 당시에 그 배를 움직이는데 드는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데 이 지역의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더 중요시 이제 여기게 됐죠. 그래서 이 중동이라는 단어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군사와 외교 전략 차원뿐만 아니라 석유를 둘러싼 경제적인 이익 차원에서 이 지역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단어는 영국의 제국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단어이고, 이 단어가 당시에 이제 미 해군 장교이자 전략가인 알프레드 마한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영국 해군의 영향력을 기술하는 에세이에서 이제 처음 사용하게 됐고, 이후에 미디어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고착화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자생적으로 중동 사람들이 스스로를 규정하기 위해서 미들리스트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외부인이 이 지역을 군사 전략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라는 점, 그래서 제국주의 잔재가 녹아있다는 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중동이라는 범주가 바뀐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은 아랍 국가 플러스 터키,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부시 행정부 이후에는 확대 중동, 그레이터 미들 이스트라는 개념으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까지 포함해서 중동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 지역은 아까 OIC 국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57개 국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슬람 지역을 크게 나누면 순니 이슬람과 시아 이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순니와 시아 중에서도 소수 종파가 이제 또 갈리게 되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시아와 순니 크게 두 덩어리만 보고서 이번 시간에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니 무슬림은 전체 무슬림 인구수의 약 90%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10%가 시아 무슬림인데, 이 시아 무슬림은 전체 이 10%에 해당하는 시아 무슬림 중에 대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 플러스 그 주변국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중동의 갈등 구조를 설명할 때 시아와 순니 간의 대결 양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이랬을 때 사람들은 그 순니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시아의 종주국 이란 간의 그 다툼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차츰차츰 우리가 그 매주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방면에서 다시 한번 터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아와 순니, 크게 순니가 90% 있고 시아가 10% 있는데 대부분이 이란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영향력을 주변 국가로 막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바로 옆에 있는 국가가 이라크죠. 이라크라는 국가는 2003년도에 사담 후세인 정부가 무너지면서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에는 순니파였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대부분의 한 60%는 시아파였어요. 순니파가 시아파를 억압하는 정치 구조를 갖추고 있었는데,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다수 시아파가 이제 정권을 쥐게 되죠. 이러면서 시아의 영향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라크를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고, 그리고 2011년도에 아랍의 봄이 이제 있으면서 시리아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 소수의 그 시아, 알라위파라고 하는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알라위파라는 시아파가 이제 알라위파가 시리아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이란이 시리아의 시아파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다 후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서 내전이 이제 오랫동안 있었고요. 이때 탄생한 히즈볼라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시아파예요. 그래서 이란이 레바논에서는 시아파 민병대 그 히즈볼라를 통해서 또 자기의 정치력을 확대하고 있고, 또 주변 국가 보면은 쿠웨이트에도 시아파, 순니 국가이긴 하지만 시아파 국민들이 살고 있고요.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소수 그 순니파가 다수 시아파를 다스리고 있는 국가예요. 그리고 예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예멘 전쟁에서 그 시아파 후티라고 알려져 있는 시아파가 또 사우디에 대항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뒤를 이란이 봐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거를 띠를 한번 연결해 보니까 초승달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아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면 불리는 이 시아 크레센트 지역에서 이란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나중에 정치를 다룰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아와 순니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혹자는 1400년 동안 시아와 순니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된 뉴스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면은 시아와 순니가 왜 싸운지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슬람 역사에서 자세히 이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시아와 순니가 갈리게 된 배경은, 사도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계시를 받고 이제 종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죠. 그런데 사도가 이제 죽게 돼요. 그런데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죽게 돼요. 이랬을 때 한 분파는 아랍 사람들의 당시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추대에 의한 사람이 후계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분파는 아니다, 사도 무함마드의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도 무함마드의 사촌이었던 알리라는 사람을 추대하게 돼요. 이랬을 때 일단은 1, 2, 3대 칼리파, 여기 써있죠. 아부바크르, 오마르, 오스만까지는 추대에 의해서, 선출에 의해서 사도 무함마드 사후의 후계자로서 이제 이어지게 됐는데, 알리라는 사람이 이제 4대 칼리파가 되면서 이 사람은 또 혈통을 중시하는 순니파, 시아파의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올라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경이 있다라는 거를 잠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슬람 역사할 때 순니파와 시아파가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게 됐는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니파와 시아파에 대한 참고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 질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정치가 이슬람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이슬람이 현대 중동 지역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이제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종교 자체가 현대 중동 정치의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 A, I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고 지도에 국가 이름을 한번 써봐라 라고 제가 이제 빈 지도를 갖고 왔는데, M은 미들 이스트, A는 아랍, I는 이슬람이죠. 자, 그러면은 퀴즈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여기에 있는 국가예요. 아랍에미리트는 MAI 국가이다.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랍에미리트는 일단은 미들 이스트, 중동에 있습니다. 따라서 M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아랍 국가예요. 아랍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A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MAI에 모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MAI 국가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죠. 중동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A, 아랍 국가는 아니에요. 아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유대 민족에 의한 유대어를 쓰는 히브리어를 쓰는 국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는 아니고요. 그리고 I, 이슬람 국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A,
M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터키는 미들 이스트, 터키는 여기에 있죠. 중동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랍 국가는 아니죠. 터키는 투르크족, 터키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 국가인가? 맞습니다. 터키는 순니파 이슬람 국가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점은 중동, 아랍, 이슬람 국가의 지역적 구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이슬람과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랍, 중동, 이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 굉장히 부정적인 게 대부분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01년도에 있었던 9.11 테러, 아니면은 덴마크 엘간지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에서 이슬람에 대한 혐오증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이거에 대해서 무슬림들이 또 반격을 가하게 되거든요. 시위를 벌이고 이러면서 덴마크의 한 일간지에서는 이와 같이 사도 무함마드의 로 추정되는 이런 이미지에다가 터번 대신에 폭탄을 올려놓은 사진을 그려놨어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다. 뭐 이런 만평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만평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IS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중동 지역 예멘이나 시리아 내전, 예멘 전쟁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것이고, 그와 함께 난민 문제, 여성 문제 이런 것들을 떠올리겠죠. 그래서 중동 하면은 우리가 애석하게도 굉장히 다양한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전쟁으로 얼룩진 국가들도 있지만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나 석유 산유국들의 그 부유한 모습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되죠. 아무래도 뉴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IS가 어떻게 발흥을 하게 된 세력인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정치의 문제 할 때 좀 다루도록 할 건데, 여기에 참고 영상을 미리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IS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일단은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 영상 보시고 싶으면 여기 클릭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와 상반되게 이제 오른쪽의 두 이미지들은 그 히잡을 어떻게 현대화시키고 패셔너블하게 소화할 것인가 라는 무슬림 여성들의 요즘의 히잡 트렌드를 또 소개하는 이미지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르즈 칼리파, 부르즈 아랍처럼 그 아랍에미리트 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현대화되고 최첨단의 기술이 있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중동 이슬람 하면은 10중 8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들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료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2005년도에 자료를 보면은 그 이슬람이나 무슬림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상되는 이러한 다른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일 많은 게 베일, 아니면은 테러 이런 것도 있고요. 모스크 사원, 아니면은 총을 가진 남자, 아니면은 뭐 이맘이나 홀리맨, 아니면은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이제 광신적인 이미지, 아니면 리치 비즈니스맨,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슬람 아니면은 중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이 우리의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이러한 이미지들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오른쪽 보면은 그 퓨 리서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조사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봤을 때 그 웨스터너 서구인들이 무슬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하면은 뭐 selfish, violent, 굉장히 폭력적이고 greedy, 탐욕스럽고 immoral,
비윤리적이고 에러건트 뭐 이런 이미지들, 페나티컬 종교적으로 뭐 너무 경도된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무슬림들이 그 서구나 아니면 러시아나 유럽 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 하면은 어니스트도 있지만 바이올런트, 관대한, 제너러스, 뭐 에러건트, 셀피시, 톨러런트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 하나가 왜 지금까지 이슬람에 대해서 서구의 시선으로만 보아왔는가? 우리가 그 이슬람을 그 내부인의 시선에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라는 책이 이제 번역돼서 출간된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신문에서 이제 낸 광고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했냐면, 서방의 이슬람 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문명의 충돌이 아닌 다름의 시각에서 세계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슬람에 대해서도 이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슬람은 우리와 다르다는 시각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또 다른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이렇게 책에 대해 평가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은 베일로 얼굴을 가린 가운데 두 눈만 드러낸 무슬림 여성. 이슬람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이토록 협소했던 것은 아닌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하면 이 무슬림들도 이만큼만큼만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만큼만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같은 만큼의 그러한 마음의 창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들,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려고 했던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에요. 1935년도에 팔레스타인 출신 학자인데 이제 미국으로 일찌감치 건너가서 사람들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미국 사회에 있는 플러스 유럽에 만연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 기원을 그 책을 통해서, 출판된 책을 통해서 이제 밝힌 책 이름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탈리즘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서구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서구인들은 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을 의미하겠죠. 상상하는 동양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오리엔트라는 단어는 동양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동양에 대한 이미지, 서구인들이 실제에 근거하지 않고 상상하는 동양에 대한 이미지를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가 정의한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인데 주로 이슬람 지역에 한정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비판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트란 어디를 지칭하는가,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리엔탈리즘은 오리엔트 플러스 이즘이라는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죠. 이랬을 때 오리엔트는 동양을 지칭을 하죠. 고대부터 서양인들은 지중해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는 과거에 이제 로마의 호수라고 불렸어요. 지중해의 동쪽을 이제 오리엔트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는 이 오리엔트, 그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동양이라는 그 지역적인 지리적인 범주에다가 이즘을 이제 붙였는데 19세기 동양을 여행한 서구 여행객들이 동양에 대해서, 특히 여기서 말한 동양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Far East,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그 Near East, Middle East, 뭐 Far East라는 단어 그 PPT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극동 지역, 뭐 근동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중동 지역을 의미합니다. 서구 여행객들이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책을 쓰거나 이 지역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이 지역에서 얘기를 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담론으로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동양을 여행한 서구 여행객들이 사실은 그들을 직접 중동 사람들을 직접 체험하기보다는 그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 즉 사실보다는 허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담론으로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하나의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오리엔트라는 지역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라 그 서구가, 즉 오리엔트의 반대, 상반되는 개념은 옥시덴트죠. 주체가 돼서, 옥시덴트가 주체가 돼서 주체인 서양이 타자, 동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반응하고 규정하고 정의하는 그 태도, 의미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리엔탈리스트, 그러니까 오리엔트 중동에 대해서 아니면 오리엔트 동양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제 오리엔탈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오리엔탈리스트의 작품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든 관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동양에 대해서 취급하는 태도 아니면은 이미지, 동양의 스타일,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을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오리엔탈리즘에서 오리엔트는 항상 객체, 다른 서양이 주체가 되고 서양에서 정의되는 객체로서 묘사가 되고요. 그 서양에 의해서 관찰되고 탐구되고 정의되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동양에 대한 이미지를 설정하고 그 반대에 대한 이미지를 자신에 대한 이미지로 이제 설정을 하죠. 그러면서 서양 스스로 자아 이미지를 정의하면서 동양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상반되는 서양의 합리적이거나 남성적이거나 근대화되고 이러한 이미지를 이제 또 구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문화적인 우월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양의 그 이분법적인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당시에 이제 서양은 주체인 반면에 동양은 객체가 되고 서양은 남성적이고 동양은 여성적으로 묘사되게 되고 서양은 문명적이고 동양은 그 비문명적이고 서양은 정복자 입장에서 동양은 그 정복이 되는 입장에서 이제 묘사가 되게 되죠. 그리고 서양은 이성이 있는 대신에 이제 동양은 종교적이고 감성적이고 야만적이고 이렇게 묘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론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같이 형성되게 됐다라는 게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의 하나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오리엔탈리즘이 당시에 서구의 제국주의와 결탁을 해요. 그래서 서구의 제국주의라는 정치적인 목적과 결탁을 해서 서구는 우월하고 동양은 열등하다는 이데올로기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구의 제국주의를 침략이라기보다는 계몽이나 해방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중동에 대해서 중동을 침략하고 수탈하는 과정을 너희가 우리처럼 근대화되고 우리가 갔던 길을 똑같이 따라온다면 너희 역시 발전하고 계몽돼서 우리와 같아질 거야. 이러한 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제 해체하고 나면은 거기에는 그 서구가 동양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 대해서 특히 중동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게 되냐면 너희가 이렇게 열등하고 비문명화되고 이런 것의 모든 원인은 바로 이슬람 때문이야 라고 모든 그 원인을 이슬람의 탓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슬람으로부터 해방돼야 돼.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 이슬람의 상징 중에 하나인 무슬림 여성의 베일을 벗음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근대화될 수 있어. 이러한 논리를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리엔탈리즘을 지배하는 헤게모니가 세계 제2차 대전 이전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있었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는 미국과 이제 소련, 러시아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재생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화나 영화를 보면은 무슬림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별로 안 좋아요. 뭐 테러리스트는 기본이고 뭐 도둑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바보스럽게 연출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아니면은 그 하렘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의 그 관능적인 이미지들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대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참고용 자료가 있는데 아랍의 이미지, 할리우드 영화에서 아랍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가, 이 만화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읽기 과제가 하나 나갈 텐데, 여기에 클릭을 해보시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역사의 책을 보면은 이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요거를, 일부를 읽으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와 함께 이제 왜 할리우드가 이슬람에 대해서 특히 중동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느냐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을 장악한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출처를 여기 밝혀놨는데 그 미국의 문화예술계를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대요. 그래서 할리우드 제국을 사실은 유대인들이 건설한 제국이라고 이제 묘사를 한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 등의 영화로 유명한 말론 브랜도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지배하는 할리우드 영화계는 단 한 번도 유대인이 비호감으로 비치는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1996년 4월에 레리 킹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그 MGM을 비롯한 할리우드 영화계는 유대인이 독점하고 있다라고 말해서 유대인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화 7대 메이저사, 미국의 그 할리우드 메이저사를 보면은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MGM, 폭스, 워너, 컬럼비아, 디즈니 들이 모두 유대인이 설립한 회사였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의 참여가 아주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이름만 대면 아는 이유로 밑에 영화 배우들도 전부 다 유대인 출신이 많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유대인이 장악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동 사람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그 팔레스타인 문제로 불거진 그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갖고 있던 중동인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과 중동의 갈등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유대인들이 중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배경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대 담론을 이제 그 구축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왜 무슬림들이 왜 그 이슬람이 왜 중동인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오리엔탈리즘에서 오리엔트는 동양을 지칭하는데 왜 이슬람 문화권에만 한정해서 당신의 담론을 이제 발전을 시켰느냐? 왜 동아시아는 배제했느냐? 예를 들면 중국, 한국, 일본 등은 왜 배제했느냐? 이러한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18세기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을 하면서 이제 서구의 제국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이제 해도 무방한데 사실 그 이전에는 유럽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리스 로마의 유산을 아바스 제국이라고 하는 이슬람 제국에서 도서관을 크게 만들어서
바이틀 히크마라고 불리는 지혜의 집이에요. 지혜의 전당. 여기서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의 문화유산을 다 아랍어로 번역해서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나중에 이제 유럽에 다시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이때 유럽 사람들은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들의 문화유산을 아랍어를 통해서 이제 번역된 이런 문헌들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유럽은 르네상스 이전에는 중동에 대해서 배우고자 했었고, 중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들을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겠죠. 이랬을 때 긍정적인 면에서 유럽이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고자 했던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는 왜 논하지 않았느냐, 왜 시간적으로 그 19세기, 20세기에 치중되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또 에드워드 사이드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도 이제 문화권적으로는 이슬람 문화권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공간적으로도 왜 중동의 국가에만 한정이 되어 있느냐, 너무나 오리엔탈리즘을 하나의 단순한 담론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면에서 이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엔탈리즘도 굉장히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왜 부정적인 오리엔탈리즘만 강조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면에서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비판을 받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역사 이제 그 여러분들 클릭하면 보게 될 건데 그 부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챕터 3, 타문화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그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이미지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과연 우리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이거와 관련된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근무하는 어떤 한 직원이, 음료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중동 국가에 이제 파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아랍어를 전혀 못해요. 그래서 아랍어를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음료를 잘 홍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그러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세 가지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아랍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지로 이 음료수를 광고해야 되겠다 싶어서 3컷짜리 이미지를 이제 광고를 내보냈죠. 그런데 이 이미지가 이제 광고로 활용되면서 음료수가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음료수 왜 중동 시장에서, 아랍 시장에서 실패했을까? 자, 제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막에서 누워있던 사람이 이 음료수를 마시니까 힘이 나서 막 뛰죠. 그런데 그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관점에 의하면 이 세 가지의 그 이미지 컷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막 뛰고 있던 사람이 음료수를 마시니까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음료수가 에너지, 생명, 삶을 의미한다면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이미지, 이 3컷짜리 이 음료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우리가 그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담긴 그 문화 코드,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들과 소통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문화를 왜 알아야 되는지, 이슬람 문화론을 왜 들어야 되는지와 관련을 지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타문화 주로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크게 뭐 3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할 때 자문화 중심주의, 에스노센트리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자기 문화를 중심에 놓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문화를
열등하거나 아니면 미개한 문화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이슬람 문화권의 일부 다처제, 이슬람 문화권의 그 할례 아니면 이슬람 문화권의 그 여성들의 히잡 문화가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종종 한 번씩 언론에 회자되고 있죠. 개고기 먹는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면은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밖에 평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다른 문화를 평가하지 말고 오히려 문화 상대론적인 시각에서 타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문화가 어떻게 발현되게 됐는지 문화적인 그 맥락과 역사를 추적을 해서 함께 이해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cultural relativism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타 문화를 자신의 문화와 대등한 입장에서 그 사회적 맥락과 그 민족의 생활사를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되고 타 문화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게 어디까지 타 문화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돼요. 가령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생활 습관이나 통과 의례의 가치나 신념을 인정할 수 있을까? 존중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의문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무슬림, 이슬람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할례 문화예요. 그래서 할례 문화를 잠깐 설명하자면은 그 남성 할례 같은 경우 그 기원은 선사시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대지의 신한테 남근 부위의 일부를 이제 상처를 내서 껍질을 받치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할례가 나중에 이제 그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특히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탈출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시대 이래 그 신과의 그 유대를 확인하는 징표로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 같은 경우도 일부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이제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무슬림 같은 경우도 남성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서 이 종교적인 의미의 할례가 의학적인 의미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오늘날처럼 샤워를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그래서 샤워 같은 게 이제 연례 행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나 위생의 목적으로 남성들 사이에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샤워를 오늘날 우리가 자주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에서는 뭐 건강이나 위생의 목적에서 굳이 뭐 할례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요즘에는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점이 신체 일부를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크게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 이슬람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거는 이슬람 여성, 무슬림 여성이면 반드시 하나의 해야 되는 통과 의례로 생각하고 할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행해지게 되냐면은 그 생식기 중에 일부의 상처를 내는 단순한 그 시술부터 아니면은 아예 그 음액 부위를 모두 잘라내거나 이거를 봉합시켜버리는 시술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할례가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할례가 산파나 아니면 마을에서 이제 칼을 좀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별도의 뭐 의학적인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상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좀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감염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다출혈 됐을 경우에 여성의 생명이 위험해진다거나 아니면은 상처가 이제 감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여성의 또 목숨이 또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녀에서 여성이 되는 하나의 사인으로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성들이 큰 성인이 돼서
좀 나이가 그러니까 뭐 10대 때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도 많이 받게 됩니다. 여성들이 이런 할례를 하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할례를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관습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왜 할례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 굉장히 그 관습적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음액이 귀신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 아니면은 그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아니면은 아이에서 여성으로 성장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 사회에 보여주는 하나의 그 관습이란 점에서, 아니면 청결을 위해서, 아니면 뭐 남성의 쾌락을 위해서 다양한 의미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아프리카나 이집트나 일부 걸프 지역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유에서 이제 할례가 행해지는데, 그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통과 의례고, 그리고 이제 처녀성을 좀 지킨다는 의미에서 음액을 특히 이제 자르거나 봉합해버린 경우는 결혼하기 전까지 이거를 풀지 않아요. 그러면서 처녀성을 보존하는 하나의 가부장제 사회적 제도에서 지속이 되고 있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할례를 참아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인내를 배울 수 있고, 또 이제 여성으로 성숙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아니면은 다 같이 마을의 축제로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사의 의미가 있고요. 또 엄마가 있기 때문에 딸도 하고,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관습을 행함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유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다양한 목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의 그 할례를 행하면서 여성의 목숨이 좀 여성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한하는 국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할례를 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관습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면 산파나 이런 지역에서 그 할례를 전통적으로 해왔던 여성한테 하지 말고 아예 의료기관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좀 안전하게 해라라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 End FGM, 그 할례를 이제 금하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FGM은 뭐냐면은 Female Genital Mutilation이라고 해서 이거를 굳이 이제 영어로 이제 한국어로 해석을 하자면은 그 여성 성기 훼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뭐 깨끗하다라는 이미지에서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여성의 처녀성을 보호하고 청결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 대신에 그 성기 훼손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할례를 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이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End FGM 운동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칼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관습의 의미에서 행하고 있고, 또 우리는 상대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용인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인권 문제로서 이거를 차단해야 될까?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문화 상대론적 시각은 이러한 딜레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항상 품으세요. 할례뿐만 아니라 조혼 경우도 여성이 뭐 한 13세, 14세 되면 조혼을 하는 풍습이 있지요. 예멘 같은 지역은 아직도 이러한 풍습이 남아 있는데, 여성 아이들 조혼을 이제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과연 문화 상대론적인 관점에 의해서 그냥 인정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인권 문제에서 이것을 방지하는 운동을 개진하는 것이 나은 건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이제 총체론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접 관련 학문을 이제 학문의 담론을 끌어와서 총체적인 이해를 했을 때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한 지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령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슬림 여성들이 쓰는 히잡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여성 억압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여성들이 여전히 히잡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여성들이 왜 히잡을 쓰는 것인가를 여성들의 목소리, 그 히잡을 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랬을 때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쓰는 그 부정적인 의미 이상의 다른 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무슬림 여성들은 왜 히잡을 쓰냐면은 일단은 무슬림으로서 종교적인 의미를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표출하기 위해서 히잡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히잡을 쓰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하나의 그 공동체의 느낌을 느낄 수 있고 또 히잡에 부여된 그 의미가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억압의 의미로서만 비춰지지만 히잡을 쓰기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 무슬림 여성들의 그 도덕성을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그 상징으로서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 히잡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무슬림 여성 할 때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잡에 담겨 있는 상징 중에 하나가 무슬림 여성의 도덕성 때문에 히잡을 쓴다라는 여성들도 있고요. 또 뭐 실용적인 차원에서 가령 예를 들면 히잡을 쓰기 때문에 굳이 많은 그 옷을 살 필요가 없고 히잡을 쓰기 때문에 미용실에 뭐 자주 갈 필요도 없고 뭐 히잡을 쓰기 때문에 뭐 화장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차원에서 뭐 실용적인 목적에서 히잡을 쓰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성들은 히잡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히잡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가 알제리를 이제 식민 지배를 했고 알제리 여성들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여성들이 일부러 알제리의 그 국가 정체성뿐만 아니라 무슬림 여성으로의 정체성을 식민 지배자들한테 표출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가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 무기나 식량이나 의약품이나 돈이나 중요한 문서들을 갖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에 같이 남성들과 함께 전사로서 참여할 수도 있었고요. 또 1990년도에 이제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걸프전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이랬을 때 쿠웨이트에 있던 여성들은 히잡을 쓰고 자기들의 전통 복장인 아바야를 쓰면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군인에 의해서 체크포인트에서 자꾸 감시를 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집안으로 숨어들었던 반면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바야를 입으면서 이라크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중요한 문서나 의약품이나 돈이나 식량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혹 가다가 길거리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러면서 정치적인 그 목적으로서 독립을 위해서 히잡을 쓰면서 좀 더 안전하게 독립운동을 펼쳤던 여성을 보면서 히잡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서만 이해하지 않고 다른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문화적인 현상을 이해할 때는 그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총체론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14주 되는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부분을 쌓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슬람 지역의 여성 할례를 가장 잘 고발한 영화가 있어요. 데저트 플라워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기 트레일러를 제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 이 여성이 스토리를 잠깐 얘기를 해주자면은, 그 소말리아에 있던 와리스딜이라는 여성이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거를 피해서 그냥 맨발로 도망 나와요. 무작정 도망 나와서 그 사막을 횡단해서 어찌어찌해서 유럽까지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난민 신세가 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진 작가의 눈에 띄게 되면서 모델로서 이제 부상을 하게 됐고, 유럽 사회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할례를 당하게 된 거, 그러면서 할례를 당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정숙한 여성이라고 한다면, 깨끗한 여성이라고 한다면, 존경받는 여성들이라고 한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할례를 했는데, 유럽에 가니까 여성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자기가 관습이라는 이유로 행해졌던 이 할례의 문화의 그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이제 고발하는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트레일러, 그 영화 잠깐 소개하는 2, 3분짜리 영상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와리스티리가 유엔에서 이제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한 4분 정도 되는 건데, 여성으로 태어난 거, 이슬람 사회에서, 특히 소말리아에서 이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의 의미,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름 하에 할례를 당해야 되었다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할례가 근절돼야 된다라는 것을 유엔에서 이제 설파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이 영화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책으로도 출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접하면은 이슬람 사회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설명하겠지만, 이슬람은 그 대문자 이슬람이 있고요. 그 대문자 이슬람 말고도 소문자 이슬람, 소문자 I에 이슬람에 그다음 S까지 붙여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슬람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다양한 관습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의 종교에 녹아있다라는 것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그 공방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인데요. 관습과 전통이라고 믿고 여전히 할례를 행하는 여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를 야망과 차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국제사회에서의 그 공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 놓은 거고요. 이 유튜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지 이제 한 2년이 돼가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노력해서 근절하려고 했던 이 여성 할례가 거의 숲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여성들이 학교에 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습을 행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시 사람들이 관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여성 할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오른쪽에 영상을 보시면 그 코로나19로 이러한 소녀들의 건강권이 위협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언과 할례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그 전염병 상황에서 우리가 겪은 것처럼 이러한 전염병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사회의 약자인 여성, 나이 어린 소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를 이 영상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첫 주 수업에 그 이슬람과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와 함께 중동이란 정확하게 어디를 지칭하는가, 아랍은 어디를 지칭하는가, 이슬람은 어디를 지칭하는가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슬람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면서 문화를 접근하는 다양한 그 접근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이 강의를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코멘트와 질문을 좀 적어놨습니다. 보면은 이제 서구가 아닌 우리 한국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아랍인, 중동인, 무슬림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방송 매체나 한류 영화나 동화책이나 아니면 제가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런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우리는 이슬람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고 이러한 입장들이 어떻게 오리엔탈리즘 담론 형성에 구축에 이바지를 했는지,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서 도움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 부정적인 오리엔탈리즘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아니면 또한 알려고 하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지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하면은 우리와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다른 문화인데 그 다름과 공존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입견은 반드시 나쁜 것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슬람 문화론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자라고 해서 마음을 오픈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있던 부정적인 관습들, 나쁜 관습들, 좀 전에 설명했던 할례나 조언이나 그로 인해서 피해본 여성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자칫 잘못하면 옹호하는 입장을 또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좋으나 그렇다고 무조건 옹호하는 자세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이번 학기 내내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은 좋으나 무조건 옹호론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말자. 균형적인 관점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선입견을 갖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리해 주신 거를 또 한번 그러니까 페이퍼를 써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막연하게 머릿속에 떠도는 것들을 글로써 잡아서 기록을 남겨놓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도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